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현재 지금 현세에 돌아가는 상황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사건을 골라봤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신종 코로나19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천지 교회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은 있진 않지만 관련해서 저희가 오대양 사건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기가 우리가 억지로 조정한 건 아니고요. 신천지라는 어떤 그 집단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다시피 했잖아요. 코로나19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니 뭐니 하는 거는 제가 판단 내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건 얘기 안 하는 게 맞겠고요. 하여튼 사이비 종교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서 종교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사실 그 주에 어떤 이슈 같은 걸 하면 김유미 프로파일러는 내가 그 주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좀 뽑아와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형태로 해줬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터지고 난 이후로는 사건 사고를 기자들이 취재 자체를 안 해요. 네. 겨우 이제 취재에서 하나 나온 거는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온 거 이제 국제 PJ파 조규석 부두목 검거한 거. 그게 엄청 큰 사건이야. 사실은 큰 사건이죠. 예전 같으면 이게 시끌시끌할 텐데 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에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안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규석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은 일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여튼 조규석이 사건 하나 정도 큼직하게 난 거. 네. 그다음에 인천 미추홀 쪽에서 의붓아들 때려가지고 사망하게 하고 엄마까지 같이 처벌받은 거 한 2개 정도 방송에 그냥 몇 줄짜리 이렇게 난 거 이외에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2주에 매주 사건 이슈를 저희가 하나씩 추려서 한두 개씩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시기에는 좀 정리를 그거는 좀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네. 그렇다면 한번 언젠가는 하려고 맘먹고 있었던 건데요.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네.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는 이거 변사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집단 살해 그냥 살해 사건이에요, 이거. 네. 이게 뒤에 붙는 말이 좀 많습니다. 요즘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있지만 처음에는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그 후에는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지금은 교수님이 살해 사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처음에는 발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단적으로 같이 어떤 동의하에 자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후에 이것이 자살일까 타살일까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변사 사건으로 부르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는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 이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판단은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의 몫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찰에서 최고의 현장 감식 전문가라고 경찰에서 현장 감식 전문가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현장 감식 전문가예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검찰이고 어디고 또 그 발뒤꿈치도 못 따라오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현장 감식 전문가가 이삼재 교수님이에요. 네, 저는 연구관님 때 뵀는데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연구관 할 때 네. 김유미 프로파일러가 저희가 들어갔구나. 들어가서 한 3회 정도 저는 뵀어요. 근데 워낙 저희한테는 하늘 같은 분이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삼재 연구관님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 법대 졸업했어요. 건대법대 졸업하고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서 총경까지 갔어요. 경찰서장급이죠. 총경까지 가는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굵직한 사건의 현장에는 늘 그분이 계셨습니다. 네.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현장 감식 전문가예요. 네. 그분이 이제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라고 일단 할게요. 네. 그 사건에 나가게 되셨는데 사실은 그 이삼재 연구관님이 그 당시에 여기 나갈 이유는 없었어요. 관할도 다르고 소속도 달랐기 때문에. 근데 워낙에 사건이 크다 보니까
경찰 지휘부에서 이삼재 연구관님한테 가가지고 현장 감식하도록 그 부탁을 한 거죠. 네, 이삼재 여기는 지금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용인. 네, 경기도 용인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경기청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삼재 연구관님은 아마 서울에 계셨던 걸로. 아, 그럼 경찰청 소속이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경 내지는. 네, 그래서 아마 그 급파가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오대양 사건 관련해서는 각종 의혹이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삼재 연구관님 같은 경우는 그 굵직한 사건들, 한국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두셨거든요.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게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전까지는 다 개개인들이 수사 그렇죠.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정리해 두셨던 연구관님이 바로 이삼재 연구관님이십니다. 일단은 오대양은 그건 뭐 명백히 그 이제 사이비 집단으로 인식이 됐죠. 네. 여기 오대양은 왜 오대양으로 이제 오대양 교주는 그 당시에 박순자예요. 박순자. 네, 이름 유명하죠. 예, 박순자는 뭐 다 알 거예요. 박순자는 이 오대양이라는 이름을 왜 줬냐면요. 오대양으로 왜 불렸냐면 나는 오대양을 지배할 사람으로 앞으로 전 세계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그 박순자가 주장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오대양이라는 그 종교단체가 생겨났는데, 박순자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네. 박순자는 1974년도에 횡격막의 어떤 고통을 느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횡격막이요. 네. 예. 근데 어느 순간 회복이 됐는데 그게 신 때문에 회복됐다. 그래서 그 신 때문에 회복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래요. 네. 신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가요. 네. 거기 또 있다가 나중에는 유병원이 만들었던 구원파 신도가 되기도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구원파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추종자를 규합해서 1984년도 5월 달에 대전에서 네. 시한부 종말론이죠. 오대양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네. 실제로 오대양은 이 종교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차렸던 그 회사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회사이기도 해요. 주식회사 오대양인데요. 주로 공예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화각장, 뭐 공예 제품 이런 걸 만드는 그 회사였고요. 네. 이 시신이 이제 그 용인에 있는 그 오대양의 공장 천장에서 네. 32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32구가. 네. 이 중에 31구가 이제 다 눕혀져 있는 상태였고요. 한 구만이 이제 그 목에 매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문점이 좀 많았었고요. 이 중에 4명이 남성이었고 28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가면 네. 그 당시에 발견됐을 때 시신들은 손발이 묶이거나 혹은 그 목에 끈이 감겨 있었어요. 네. 그 32명은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열성 신도입니다. 아주 열성 신도예요. 이 열성 신도라는 것을 어떻게 판정을 했냐면 이들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체를 엄청 많이 끌어왔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사체를 굉장히 많이 끌어온 순서를 우리가 열성 신도. 신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채무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끼지 못한 신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섭섭해했다는 사람도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천장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32명만 추려가지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안 데리고 갔거든요. 네. 그 바람에 이제 선택받지 못했다고 섭섭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건 뭐 32사람이 그 공장 천장에서 손발이 묶여 있거나 목에 줄이 감긴 채 죽어 있으니까 이게 뭐 큰 사건 아니에요. 대대적으로 언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소문. 네. 이건 엄청났고요. 네. 그 당시에 뭐 이 오대양의 배후에는 권력층이 있다. 총 부채액이 뭐 170억에서 200억이 넘는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오대양은요. 그 교리가 조금 묘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엄격한 금욕 생활을 좀 중시를 맞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을 주로 했었는데요. 외출 같은 경우도 혼자 외출하는 건 되게 금지가 됐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부도 각방을 쓰게 했었고, 음. 그다음에 외출도 금지했는데 2주에 한 번씩은 나가게 했는데 이때도 무대기로 내보낸대. 네, 외출하는 것도 단체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갔다 온 후에도 반드시 자기가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하도록 했다고 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그 오대양이 뭐 큰 사업 뭐 저 사회 사업 한다고 그랬어요. 유치원 한다, 양로원 한다. 그러면서 고아원 건물 이런 것도 막 매입해가지고 임대하기도 하고 매입하기도 해가지고 사회 사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아라고 했던 애들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신도 자녀들이었대요. 예, 근데 걔들은 교육시켰다며요. 근데 심지어 이게 인터뷰한 내용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른 게 아니라 아빠를 대리라고 불렀고요. 엄마 대리, 그러니까 회사 직함. 그러니까 엄마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신도의 아이들을 맡아서 키웠던 사람들 나중에 이제 데리고 와서 키웠던 사람들이 자기네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 보고 콧방귀를 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렇죠. 부모에 대한 개념이 얘네들한테 잘 정립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순자가 그 신도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전부 수용해 놓은 상태에서 대외적으로는 고아원 운영한다고 부모 없는 애들 데려다가 고아원 운영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신도 자녀들이에요. 네. 그리고 걔들한테도 교육을 시켰대요. 니네는 고아다. 엄마는 나밖에 없다. 박순자밖에. 이렇게 세뇌를 시켰다고 했고요. 그리고 애들이 엄마 아빠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지옥 간다고 계속 그 겁을 줬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게 이 오대양에서 무서웠던 거는 뭐였냐면 통제하는 수단이 있어서 매월 한 번씩 그 반성의 시간이라는 걸 가졌대요. 네. 그때마다 이제 그 자기 스스로 반성. 그러니까 뭐 자기 고백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사이비 종교들이 공통적인 현상이잖아요. 그 왜 교수님 혹시 피지섬 그러니까 기억나서 그것도 그랬잖아요. 메타작. 메타작. 네. 그 메타작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도 매월 한 번씩 반성의 시간을 갖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뭐 잘못한 거, 교리 어긴 거, 지들이 만드는 교리 어긴 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만치 이제 애를 시켜서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나중에 집단 구타하고.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신도들이 서로 하는 얘기가 그 시간 자체가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를 고백하는 거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때리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다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게 전혀 없고 맞는 나도 기쁘고 때리는 것도 그 행복한 행위다. 그러니까 좋은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대양 그 박순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보니까요 화각장이나 민속 공예품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박순자가 제일 이제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크게 얻어맞게 되고 이 빚을 지게 되는 게 일본에 있는 어떤 전자제품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네. 뭐 한 7억 가까이 그때 7억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 7억이면 87년도니까요. 네. 그래서 전자제품을 이제 생산하려고 그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기였어요. 네.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저 중간에 소개해준 제일교포가 해먹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쿠자가 개입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밝혀지지 않았고요. 네. 아마 이제 결정적으로 박순자가 그 부채더미에 올라앉게 된 거는 공예품, 화각장이라든지 민속 공예품 만들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어떤 매출액이 없고 계속 빚만 지게 되니까 신도들한테 그럼 니네들이 돈을 끌어와라. 그렇죠. 무조건 끌어와라. 그러다 보니까 사채 신도들이 계속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이미 뭐 다 친척들한테 돈도 받고 지인들한테 돈도 빌렸고 그다음 마지막 갈 때가 사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채까지 손을 막 대면서 이 신도들은 다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빚 때문에도 못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예, 사실은 32구의 이 사망자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경찰이 박순자를 추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87년 8월 16일 날이에요. 네. 87년 8월 16일이니까 더울 때 아닙니까? 네. 한여름이죠. 네. 이모 씨 부부가 박순자한테 빌려준 돈 5억을 받으러 갔대요. 이제 용인 공장으로. 그래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그 오대양 직원들 한 13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한 거예요. 네. 그 부부가. 그리고 11시간 동안 감금을 당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이유가. 돈 빌려준 거 포기각서. 네. 그래서 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겨우 풀려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때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이 넘는 돈을. 5억이면 진짜 엄청난. 엄청나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받으러 갔다고 오히려 두들겨 맞고 감금 11시간 감금 당하고 그다음에 살려니까 방법이 없잖아. 걔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돈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쓰고 나왔으니 얼마나 분했겠어요.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대양 직원 13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때. 때린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배우는 박순자일 거 아니에요. 박순자가 돈 빌려갔으니까. 오대양 대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박순자를 일단은 연관 관계가 지시한 거로 본 거죠. 박순자 네. 경찰에서는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박순자는 이때부터 아마 이 시나리오를 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이 거기서 이러면서 충격을 받은 것처럼 해서 쓰러집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나오는 거를 기자들이 달라붙었잖아요. 네. 기자들 딱 보자마자 하고 쓰러져요. 네. 졸도를 해요. 그래갖고 아들 이영호하고 같이 네. 병원으로 갑니다. 이제. 이영호도 그때 같이 입원을 해요. 네. 그러면서 그 사실 그렇게 대전 성모병원 807호예요. 그것까지 다 아셨어. 그래서 그러면 수사망이 이제 사실 조금 느슨해질 때를 틈을 타서 도망가려고. 도망가려고 계획을 근데 당일날 도망갔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이미 입원하자마자. 그 전에 참고인 출석할 때쯤에 이미 자기 머릿속에 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지가 시켜가지고 신도들이 두들겨 패고 감금하고 포기각서 받은 거니까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참고인이 아니거든. 명목만 참고인으로 박순자 씨 오시오 당신 대표니까. 하지만 여차하면 피의자로 신분 바뀌어갖고 교도소 갈 거리예요. 네. 아들도 같이 참여했으니까 아들도 분명히 같이 불렀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내가 들어가면 영원히 교도소 갈 수도 있겠다고 박순자가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와갖고 막 그 인터뷰하고 시끌시끌하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위장 절도를 한 거죠. 위장 졸도를 한 거죠. 절도를 하네. 위장 졸도를 해서 이제 그 병원으로 어차피 경찰은 방법이 없잖아요. 졸도하면. 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당일날 이제 종적을 감췄죠. 이거 언론에 막 나죠 이제 이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한 적이 없어졌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취재를 했을 거고, 그러면 여기가 뭐 사이비 종교라든지 아니면 또 고언을 하고 있는 사회사업가를 탈을 쓴 어떤 음모의 조직이다라는 것들이 이미 그 기자들 사이에선 떠들어졌을 테니까 이제 이걸 갖고 대대적으로 나는 거죠. 보도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 떼먹고 그렇게 했다는 게 나니까 채권자들이 전국에서 마구 나타났어요. 우리도 돈 빌려줬는데. 이거 나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잠깐 한 80억 정도 됐는데요. 네.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히려 고액 채권자들이 더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액 채권자들은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취합된 거를 보면 채권자는 한 270명 남짓. 전체 채무액은 170억에서 한 200억. 이제 이렇게 나중에 그 보도가 되고 이거 나중에 그 50 특위할 때도요. 이거 네. 나왔었어요. 네. 네, 얘기 나왔고요. 하여튼 병원에 가자마자 당일날 아들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행적을 감추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벙찐 거죠. 이제 추적해야죠. 네. 그런데 소재 파악이 영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갔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도들도 몇 명 사라졌다는 걸 분명히 느꼈을 거고 주변에 그럼 갈 만한 곳을 행적을 찾았는데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박순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오대양 공장 이쪽에 있던 이제 한 49명 정도를 연행에다가 경찰이 조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갔고 네. 결국은 할 수 없이 8월 27일 날 그 경찰에서는 출국 금지시키면서 수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순자는 갈 데가 없는 것이죠. 네. 그때 이 박순자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정 씨인데 그 충남도청 그 건설국장이었어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급도 높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진에도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모자이크 처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진에 보니까 얼굴도 다 노출돼서 다 있더라고요. 이분은 사표내게 되죠. 네. 그 사표 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이 사표 난 다음에 그 박순자 그 동생
그 처남하고 같이 이제 처남이 박용주예요. 박순자 그 동생이. 이분도 계속 이제 그 뭐 조사를 하게 되면서 같이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네. 남편이 이제 처남 데리고 저 애엄마 찾자. 그래갖고 찾기 시작하고 그때는 사표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8월 16일 날 이후에 사라진 지 박순자가 없어진 지 5일째 되는 날. 그날이 8월 29일이에요. 네. 8월 29일 날 이 박순자와 신도가 그 공장 천장에서 죽어 있는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막 뉴스에서 가끔 과거 사건들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막 보여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많이 났죠. 네, 엄청나게. 그 공장에서 막 사람들이 막 그 저는 누워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것도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사진 정난하게 다 나갔어요. 막 2중 3중으로 포개져 있던 거. 이거 지금 뒤에 나올 거예요. 사라진 지 5일째 되는 날 87년 8월 29일 날 박순자하고 그 나머지 신도 31명.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는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그 오대양 공예품 공장이에요. 네. 그 천장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31명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네. 섭섭했다고 그래요. 거기 못 올라간 사람들은. 근데 참 이거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 교수 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직 교사, 대졸 여성이 거의 다래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이 28이잖아요. 예, 여자가 28. 그리고 남성이 4인데 거기 박순자 포함 네. 32명이니까 여성은 박순자 빼고 27명이고. 네. 그다음에 남자는 4명. 4명인데 거기서 아들이 2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32명 중에 그 11명은 2명 내지 4명 단위의 가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남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어요. 4명이 한 가족인 사람도 있고 뭐 2명이 한 가족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32명 중에 11명은 2명에서 4명 단위 4명 2명에서 4명 단위의 가족이고요. 박순자도 그렇게 거기 껴 있고요. 근데 이제 시신을 발견한 사람 이거 발견이라고 사실은 얘기하면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여튼 뭐 죽어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제 죽어 있는 걸 발견해서 남편한테 이 당일날 오후 4시에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교수님이 죽어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숨어 있던 걸 몰랐던 분이 아니라 그렇죠. 알았던 사람이 신고를 그렇습니다.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숨어 있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음식을 제공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있다 보니까 인기척이 안 읽고 그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를 발견하고 나서 남편한테 신고를 하라. 박순자의 남편한테 이 상황을 신고를 해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예. 교수님이 시신을 발견한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8월 29일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8월 29일 날 아침 11시경에 이제 이 김영자라는 분이 그 발견을 한 건데 김영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방일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오대양에서. 그 김영자 플러스 한 4명 정도가 이 공장 천장 안에 숨어 있는 박순자 그다음에 신도들한테 주먹밥 같은 거 음식 만들어서 공급해 줬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결국은 죽은 거 알고 남편한테 8월 29일 날 11시에 본인이 발견하고 오후 4시에 남편한테 알려주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발견하는 과정도 그래요. 늘상같이 그 안에 있었어도 그렇게 조용했대요. 네. 바로 그 천정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했는데 그날 따라 또 유난히 조용했고요. 여자 휴게실 위쪽 그 천정 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쿵하고.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천장에는 이게 석고보드로 돼 있는데 석고보드가 스티로폼하고 같이 뚝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평상시처럼 대화가 되니까 그 떨어진 구멍을 통해서 김영자 씨가 위에다 대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뭔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런데 평소는 아니야 뭐 이럴 텐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하구나. 힘새를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고무 물통 있잖아요. 고무 물통. 그거 가지고도 모자르니까 거기다 세수대야. 그 대야까지 놓고 올라가 가지고 그 안에를 들여다본 거예요. 네. 천정 안을 딱 들여다보면서 손전등을 딱 비춘 거죠.
아마 자지러졌을 거예요. 손전등을 딱 비추니까 불빛 속에 다른 건 안 보이고 남자의 등만 딱 보이고 등만. 팬티 바람에 남자 등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깜짝 놀라서 그 등 보면 그 순간은 금방 알죠. 그 사람 공장장 이경수예요. 네. 그 사람이 이 천정에 있는 그 기둥 있는 데다가 줄을 매가지고 목을 매서 매달려 있는 상태, 무릎은 구부린 상태에서 그 사람 등이 제일 먼저 보인 거 이거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딴 사람들도 다 조용하니까 이렇게 옆을 보니까 뭐 2중 3중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개져 있는 시신들이 즐비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의혹도 많았어요. 이경수가 이제 팬티바람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자살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타살이 아니냐. 그리고 또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그 뭐지? 무릎이 반 무릎이 이상. 이렇게 네. 접해 있으니까 네. 본인이 살라고 맘만 먹으면 발만 뻗으면 사는데 왜 그 무릎 매달려서 죽느냐. 이건 이따가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언론들 이 범죄 관련돼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누가 죽여서 매달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이따 내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비가 내리고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삼재 그 전 총경 그 연구관님 같은 경우는 그때는 거기 부서 경찰청에 소속돼 있고 용인 쪽 사건 담당자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마 87년도면 치안본부 아닙니까? 치안본부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82년도 제가 경찰 들어갔을 때 치안본부였었고요. 아니 그 치안본부 저는 그때 완전 꼬맹이라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경찰 82년도 들어가니까 권복경 씨가 치안본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7년 이거는 뭐 좀 다시 한번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헷갈립니다. 하여튼 이거는 32명이 이렇게 발견되니까 이거는 뭐 경기청에 맡길 사항이 아니에요. 와, 이게 엄청난 경찰청에서 거예요. 직접 직접 직수사를 해야 될 입장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현장 검식 전문가 이삼재 그 전 총경 연구관님을 현장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참 이분도 만약에 교수님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삼재 전 연구관님께서 갔겠죠. 이분은 투덜거릴 사람 아니에요. 현장이 딱 나오면 거기 못 가서 이거 관할이 아니라서 못 가서 속상하실 분이에요. 맞아요. 정말 사명감으로 똘똘 뭉치시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도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강의할 때 이삼재 연구관님도 또 강의 나오시고 했을 때 스승님 같이 제가 이렇게 뵙고 맨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래서 또 이 오대양 사건 관련돼서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밤 8시 반에 이제 그 위에서 지시를 받고 현장으로 가니까 이미 거기는 이제 그 용인이니까 수원지방검찰청이에요. 네, 소속이. 네. 검사들도 잔뜩 나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수원지방검찰청 네네네네. 지방검찰청 검사들하고 또 거기 경기청에서도 당연히 경기청 강력계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관할경찰서 뭐 용인경찰서에 당연히 비상소집해가지고 완전 비상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가 기자들은 대한민국 기자들은 다 왔다고 그럽니다. 네, 기자들 총출동하고 가서 보니까 시신이 두 무더기더래요. 네. 무더기가 두 무더기더래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네. 이 겹쳐 있는 시체가. 그러니까 A그룹, B그룹이라고 B그룹, 하면 되는데 A그룹이 12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B그룹이 19명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31명이었고 이제 매달려 있는 사람까지 32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게 참 현장 감식 가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천정이잖아요. 네. 천정 아니니까 접근하기도 편치도 않고 검사들 우왕좌왕, 경기청 형사들 우왕좌왕. 이거 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시신만 무작정 들어달라 버리면 현장이 또 훼손되면 이거 원인도 못 찾고 골치 아프니까 이건 체계적으로 조각조각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검사고 뭐고 손도 못 대고 있을 때 그래서 제일 경험 많은 이삼재 연구관님이
얘기한 모양이더라고. 검사들한테 먼저 이거 체계적인 그 감식 개혁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각각 업무를 분담해서 하자. 그러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이삼재 연구관님이 총지휘를 한 거예요. 검사까지. 지휘를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들어갔던 건데, 그 당시에 강력과 공조계장, 본청 강력과 공조계장하고 있었다고 그러니, 경정 때. 그때는 이렇게 경정이었었는데요. 직접 사건 담당자 아닌데 이제 특별 지시 받아가고 현장 검증 간 것 같고요. 이제 가서 이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삼재 연구관님이 이제 그 감식을 시작했는데, 가장 중점 두는 건 어디에다가 중점 둬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일단 첫 번째는 이 현장만 봤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자살일까 그렇죠. 타살일까를 구별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현장에서 가서 자살로 보이는 거나 타살로 보이는 게 명확한 사건도 있지만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32명이 한 명 한 명 다 봐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32명이 어떻게 이 죽음에 이르렀는가, 이게 진짜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자살이냐 아니면 타살이냐. 만약에 또 타살이라면 왜 구태여 천정까지 어렵게 올려놨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여기서 살해가 됐느냐 여기가 다시 옮겨졌느냐도 사실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한 사람은 매달려 있었죠. 이경수는. 그렇죠. 의사.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타살이라면 이경수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을 한 모양이에요. 딴 사람들을 죽이고 네. 최종적으로 본인이 자살. 지금 요 오대양 사건만큼은 좀 편하게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자살 타살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해가 좀 구분이 좀 쉬우실 것 같아서 요번 방송만큼은 그냥 자살 타살로 하자고요. 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이 과연 살해를 하고 혼자 매단 거냐, 자기가 자살을 한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협조자가 있고 그렇지. 나중에 그 협조자들도 자살을 하고 타살을 당했고 이 이경수가 마지막으로 죽었느냐. 이 포인트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지만 그 풀어야 될 숙제가 이 현장에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사체 상태예요. 네. 이제 부검하겠죠, 부검. 네. 사체는 이제 현장 보존하면서 조심스럽게 싹 옮겨가지고 봤더니 31명은 교살이에요, 교살. 교살이 뭡니까? 이제 끈에 의해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우리 이제 교살이라고 그러죠. 네. 죽였다고 죽임살자를 네. 쓰는데 그냥 스스로 그러면 목매 가지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본인이 끈으로요? 본인이 스스로 매 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긴 했는데 그건 기록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네네네. 대한민국 어떻게 기록 낸 줄 아세요? 본인이 끈 매 가지고 숨 막히면 저절로 놓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여성분이에요. 저도 여성분들이 세긴 셉니다. 네. 콜라병 살인 사건, 네, 여기 자살 사건이죠. 풀리지 자기가 않게. 목을 매놓고 콜라병을 매 가지고 돌렸어,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스스로 교살했어요. 네. 그런 건 하나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내가 내 스스로 끈으로 쫙가지고 이거 어려워요. 왜냐 그다음에 의식 내 자체가- 스스로 이거 손으로도 어렵고. 근데 이 세 사람 한 사람은 31명은 하여튼 끈 자국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끈 자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앞도 있고.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누가 조인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로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차가 아니라요. 교차 없이 앞으로 일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목을 걸고 뒤에서 잡아 당겼다는 뜻이죠. 네. 어쨌든 그렇다면 본인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타살인 거죠. 타살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다만 이경수는 의사예요. 네. 이제 이거는 사체 부검 결과에 이제 사인 이런 거 나올 때 통상 전부 다 그냥 경부 압박 질식사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게 경부 압박 질식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액살, 교살. 교살, 그다음에 액살, 그다음에 의사. 매다닌 거. 예, 의사는 이제 자기 스스로 목 매는 걸 의사라고 그래요. 자기 체중으로 목을 맨 다음에 자기 체중에 의해서 잡아 당겨서 눌러서 죽는 거. 그 의사 같은 경우는 거기가 V자흔이 생겨요. 예, 그게 V자흔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끈 자국을 사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부검을 했더니 31명은 아까 우리 김용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앞에 일자루가 있어요. 이건 누가 뒤에서 당겼다는 뜻이고요. 끈으로. 그다음에
그 이경수 매달려 있던 이경수 같은 경우는 의사 매달려서 목맴사라고 그러죠. 네, 목맴사. 목맴사 요즘 이렇게 돼 그렇죠. 있더라는 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장 구조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장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여기 1층은 지금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공장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천장에 그렇다면 그 기거하고 있던 걸 숨어 있었던 걸 몰랐느냐라는 얘기도 됐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활을 했다고 했다면 이 사람들의 생활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시체를 이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공장 구조를 이제 그 이삼재 연구관이 본 거예요. 거기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식당, 주방, 휴게실, 샤워실 이렇게 1층에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천장에 이제 그들이 죽어 있었는데 그 위에는요 슬레이트 석고보드래요. 그러니까 석고보드 이렇게 쳐져 있는 건 사람 밟으면 그냥 깨져요. 근데 그 슬레이트에다가 그 슬레이트하고 그러니까 1층이 있고 천정이 있고 슬레이트로 막아놓고 석고보드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천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어 있는 데는 이제 다락방 형태죠. 네. 그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있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중, 3중으로 이렇게 포개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따가 A그룹, B그룹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A그룹 같은 경우는 포개져 있었고요. B그룹 같은 경우는 나란히 한쪽으로 오른쪽을 쳐다보면서 쭉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포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고보드는 잘 아시겠지만 밟으면 푹 깨져요. 네. 근데 그 위에다가요 스티로폼을 깔았어요. 그래서 아까 발견했던 시신을 발견했던 사람 그 분이 되게 조용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예. 왜냐하면 그 자체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잘못해서 움직이면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발각될수록 소리가 다 들리다 보니까 되게 조용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석고보드가 있잖아요. 아래층 1층이죠. 1층 그 위에 이제 석고보드가 깔려 있고 위에는 천정이란 말이에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건데 석고보드를 밟으면 깨지니까 밑에서 벽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블록을 쌓고 벽을 만들고 천정 만들잖아요. 이 그 벽돌 여기에다가 이제 강목 같은 거를 몇 개를 갖다가 지지대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석고보드가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거기 있는 상태. 그 위에 나무를 이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올라온 기둥에다가 나무를 걸치고 위에다 스티로폼을 깔은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로 이제 있었던 거죠. 이삼재 연구관님이 얘기하시는데 현장 나가니까 용인경찰서 직원이 석고보드 모르고 밟았다가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기도 했대요. 많이 다쳤대요. 그러니까 석고보드 자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의문점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32명이 이렇게 협소한 곳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안 들키고 4박 5일 동안 숨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혹시 다른 데서 죽여가지고 여기다 갖다 옮겨놓은 거 아니냐. 이게 가장 큰 네. 의문이죠. 네, 보도에서도 이게 불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다가요, 진술도 있었어요. 그 현장 주변에서 가게 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봉고차가 수도 없이 여러 번 공장을 들락날락했다. 네. 그 즈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나. 아니 그러고 어디서 죽여가지고 시신을 그쵸, 네네. 봉고차에 싣고 와서 위에다 옮긴 거 아니냐 이거. 봉고차가 그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는 거 내가 봤다. 그리고 32명인데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공장 사람들이 거기 사람 있는 걸 몰라. 공장에도 수십 명이 있었는데. 근데 경찰들도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 많이 왔다 네, 갔다. 왜냐하면 잡으려고. 네. 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분명히 밖에서 32명을 죽여가지고 와서 그 위에 천장에다 집어넣은 거다. 네. 이런 얘기 등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삼재 연구관님은 그거 보고 콧방구 팍 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건 아니다. 100% 현장에서 죽은 거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제 일단 내려놓고 보니까 강목 걸쳐갖고 위에다 합판 깔았잖아요. 네. 그러면 밖에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데려오는 사람들이 시신을 놓으려고 강목으로 벽과 벽 사이에 강목 깔고 그 위에 합판 놓고 석고보드 스티로폼 깔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또 거기다가 그 마루 같이 만들어놓은 데다가 이불 담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태여 밖에서 죽여온 사람들을 거기다 숨기면서 이불 담요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깔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서 카페트도 있었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장소에서 죽여가지고 가져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도 사람이 일단 기거하기 위한 구조로 만들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였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4박 5일 동안 생활한 흔적이 있었냐를 일단 또 찾아보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거 찾았습니다. 그 정확한 거예요. 발견된 물건이 나왔어요. 네. 천장 한 구석에 보니까 파란색 플라스틱 한 말짜리니까 10리터입니까 한 마리? 예, 그럴 거예요. 우리 그 이만한 통. 그 한 말들이 물통이 2개가 발견됐는데요. 그 뚜껑을 열고 냄새 맡아보니까 오줌이더래요. 오줌이 그 파란색 한 말들이 통에 반 이상씩 그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활했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네. 또 발견된 게 또 있어요. 네, 뭐. 대변을 봤는데 전부 이제 비닐에다 싸가지고 한쪽에 놨던 거예요. 대변을 그 검정 비닐봉지에 싸서 놓고요. 물컵, 물통, 그다음 뭐 이런 게 있었고요. 특히 뭐가 있었냐면 오대양에서 수입 제품이 있었대요. 유아용 이유식 가락티나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락티나스. 가락티나스 이게 한 200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게 뭐 그냥 쌓아놓으려고 했었던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약간 먹으려고. 장시간 여기서 머물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라면도 5박스 있다고 그래요. 음. 라면 박스도 있었는데 뜯은 흔적이 없더라네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음식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유식하고 라면하고 물컵, 물통, 그다음에 오줌 넣을 그 통, 그다음에 이제 검정 비닐봉지에 대변 싸서 버리고, 그다음에 현금도 한 28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게 나왔어요. 먹다 남은 주먹밥이 한 20개 정도 있었대요. 주먹밥은 최초 시체 발견한 김영자 씨가 계속 올려줬던 거예요. 공급해줬던 거. 근데 그걸 다 안 먹고 한 20개 정도가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됐대요. 이게 왜 다 먹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가 우리가 여름이었다라는 것도 좀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 8월. 더운데 천장에서 사람들끼리 그 30몇 명이 부대끼고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저희 포인트가 나왔지만 옷이라는 게 다 얇고 벗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팬티 바람 나왔잖아요. 음. 그래서 주식은 아마 주먹밥이었던 것 같고요. 네. 김영자 씨가 하루에 1개 분량 정도로 만들어서 전달을 했다고 그래요. 네.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네. 그게 발견됐다. 그러면 이거 봐서는 그 안에서 아예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유식하고 라면도 준비하고 주먹밥은 올려주고 물도 있고 물컵도 있고 오줌통 배변통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밖에서 사례에서 옮겼다는 거는 근거가 안 되죠. 너무 미약하죠. 미약하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사실 뭐 이 사람들이 정말 집단 생활 한 것처럼 꾸미려고 하더라도 디테일한 부분은 놓칠 수밖에 없는데 그 그렇죠.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이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삼재 연구관이 관심을 둔 거는요. 이들이 오랫동안 그 4박 5일 동안 그 장소에서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거는 사실은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성들이 28명이죠. 네. 여성들이 28명이면 그 중에 한 확률상 몇 명 정도는 생리합니다. 네. 그렇다면 생리대를 찾아라. 이삼재 연구관은. 그래서 엄청 찾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수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거 합니다. 여러 명이 연결돼 있으면. 네. 찾습니다. 이게 참 이 방송에서 적절한 언어인지 모르지만 그건 수사 기법이기를 합니다. 네, 저희도 왜 그러냐면 정말 그래서 여성들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수사관 분들이 이제 사실 여성 속옷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여성 속옷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생리대 관련돼서 물어보거나 왜냐하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했을 때 참고로 하신 경우가 되게 많았고. 이건 모르거든요. 네, 방송.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방송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거 몰래 훔쳐다가 사무실에서 칼로 전부 해보해 봤어요. 칼로 전부 째가지고 한번 보고 재질이 어떻고 뭐 이거를 한번 네. 본 적이 있어요. 그건 뭐 제가 그 무슨 음란 중독증 아닙니다. 네. 그 철저하게 그 수사 관련돼서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네. 우리 집사람 이거 들으면 화나겠네. 하여튼 이삼재 연구관 입장 수사관 입장이라면 그럴 거예요. 28명의 여성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면 그중에 한두 명은 분명히 생리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사용한 생리대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는데 외관으로 안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게 처음에는 난제였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변통을 확인해 봐야 되겠더래요. 버린다면 소변통 속에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아이고야. 한 말들이 막 그 말통에다가 막대기를 갖고 막 저었나 봐요. 그거 저어야지 밑에 가라앉은 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마침 생리대 하나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100%이 안에 있었다. 여기서 생활한 거 맞다. 그렇게 단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뭐 경찰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것이 꾸미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실제 생활했던 흔적들이 그럼요?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예. 현장을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체가 옮겨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거짓말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어디서 죽여서 옮겨온 걸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막 이상한 게 떠 있는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적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사 과정상에서 결론을 내린 이유를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죽였다면, 네. 자, 자살이냐 타살이냐 빼고 이제 만약에 죽였다면 누가 누구를 죽였느냐 이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환경적인 요소 그 구조를 봤다고 한다면 이제 시신을 시신을 봐야죠.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A 그룹, B 그룹이 있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나누자고요. 네. 그래서 A 그룹 같은 경우는 시신이 한쪽에 19구가 있었고요. B 그룹 같은 경우는 한 5m 떨어졌대요. 네, 뭐 그 천장이 넓지가 않다 보니까 한 5m라고 하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한 무대기는 한 물이 두 물인데 네. 19구. 그다음에 이제 12구는 저쪽으로 한 5m 떨어진 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거기는 12구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그룹 아까 목맨 목을 맸던 이경수 하나. 네, 그러니까 A, B, C가 되겠네요. 네, 이경수는 한 사람밖에 없겠지만. 근데 이제 전부 다 목이 졸리는 흔적 이제 이 교살 있었고 끈 발견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이제 편의상 A부터 가자고. A부터. 네. A 그룹부터 가면은요. A 그룹 19구라고 그랬잖아요. 19구. 남자는 거기 한 사람밖에 없대요. 네, 김기환이라는 사람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공장장이에요. 아까 이경수도 공장장이지만 이제 대전 공장장이 있고 용인 공장장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김기환이는 덩치가 엄청 좋답니다. 그러니까 김기환이가 남자는 A 그룹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이 시체들이 이렇게 포개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맨 위에 있었대요.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그렇죠. 그 그룹 중에는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죠. 사망한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 그렇게 유추하실 수 있는 거고요. 19명의 입에는 하나같이 휴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명은 코에도 휴지가 막혀 있어요. 입에도 휴지, 여기 넣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뭐 저희는-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죠. 네, 저희는 현장에서 일단 코와 입에 막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시체를 할 때 저희가 염할 때 염할 때 넣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뭐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이물질이 나오게 되거든요. 부패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막는 건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시체에서 나오는 이제 부패액들이라든지 네. 이물질 그래서 때문에 미리 막은 겁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타살을 했건 자살을 했건 여하간 사람이 죽었어요. 19명이. 아마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은 김기환 같고요. 네. 그 사람도 이 코, 입에 휴지 이런 걸로 꼭꼭 막아놓은 거 봐서는 이제 아마 부패액이 흘러나오는 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입이라든지 코를 막을 정도가 되면 이거는 시신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인은 못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혹시 그런 시체가 발견되면 이 사람은 시체를 다뤄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있구나 아니면 어떤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꼼꼼하게 입과 코를 막은 거로 봐서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그리고 막아 있는 형태도 보게 그럼요. 되거든요. 네, 엉성하게 막은 게 아니라 꼼꼼하게 막은 것들이 이 시체에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게 궁금했었대요. 음,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어떤 직업을 좀 따져보자. 그랬더니 광남옥이라는 간호사 출신 여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B그룹 순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A그룹이 먼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B그룹에 속해 있던 간호사 출신 광남옥이 꼼꼼하게 막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쌓여 있는 시신을 이제 순서대로 쭉 옆으로 펴서 눕히니까 순서가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죽은 순서가. 그렇죠? 포개져 있는 순서대로 내리니까 순서는 쭉 나오죠.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진짜 개인적인 퀘스천 마크인데요. 그렇게 엎어놓은 순서도, 엎어놓았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코에다가 뭘 막고 입에다 막았다라는 거는 바로 자신들도 사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도 자살을 선택할 거라고 했으면 저는 그렇게 부패에게 나온다는 코를 막거나 입을 막았을 거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고 그렇게 자신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포개놨다는 게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신자들을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감정적인 그 좀 같은 사람들 그 단체 무리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종교라는 어떤 특수성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쌓인 그 시신을 순서대로 쭉 피니까 순서가 드러났고 분명한 거는 그 이 목에 졸린 흔적들이 다 있는데 끈도 묶여 있는 경우도 일부 있고 그런데 반항한 흔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손발도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쭉 펴놓고 보니까 맨 처음에 죽었을 거로 추정되는 사람은 손발이 결박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 사람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죽을 사람이 반항할 걸 대비해서 미리 손발을 묶어놓고 아마 이제 끈으로 살해를 하는 그 형태를 취했던 것 같은데 그 손발이 묶였던 사람들이 큰 반항이 없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구태여 손발을 묶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손발을 결박하지 않은 상태로 목만 졸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A그룹은 나와 있고요. B그룹은 이제 B그룹에 박순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거기 12구라고 그랬잖아요. 12구. 여기는 휴지도 사용 안 했어요. 예. 휴지도 한 구만 휴지 사용했고 나머지는 뭐 사용 안 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한 이정은이라고 21살 먹은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입안에 완전히 쏙 들어가게 그 휴지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다른 아까 그 A그룹은 그냥 여기 보여서 육안으로 잡아 당기면 빠질 정도인데 이 이정은이 21살 먹은 그 B그룹에 있는 그 여자만 입안에 짱짱하게 잘 보이지도 않게 꽉꽉 눌러놨더라는 거죠. 이거는 간호사 광남옥의 그 솜씨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제 강남옥이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살해를 당한 후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따라한 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목을 맨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 공장장 이경수가 맞고요. 그래서 이제 추정은 이삼재 연구관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현숙이라는 여성도 있을 때요. 오현숙, 네. 광남옥 간호사, 그다음에 김기환이는 아까 A 그룹에서 제일 등치 큰 남자, 네. 유일한 남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장장 이경수 이 네 명이 합세해서 28명을 교사를 한 것 같다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광남옥이 오현숙이는 나중에 보면 뒤늦게 죽은 걸로 나오거든요. 순서를 따지니까. 그리고 이경수는 맨 마지막에 죽고. 그러면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거예요. 박순자가 제일 마지막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순서가 박순자가 맨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박순자는 아마 가장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경수가 아마 이제 오현숙이 광남옥이 김규환이 입에다가 휴지를 꼼꼼하게 넣고 이제 자신은 매다른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는 허용되거나 용인된 타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이유가 되겠죠. 네. 아마 이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반항의 흔적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혀. 이 종교 단체는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된 자살이나 타살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죽기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얘기하는 그 선두주자로 나서서 간 거는 박순자 같고요. 박순자가 사망하면서부터 이제 이경수 그다음에 남성인 그 김기환 그다음에 이제 그 간호사였던 광남옥 그다음에 이제 오현숙이라는 여성 4명이서 아마 나머지 28명을 살해하는 임무를 맡은 것 같아요.
만약에 박순자가 제일 먼저 이게 종교적 색채가 짙은 모임 단체라고 했잖아요. 박순자가 먼저 자기가 죽음에 이르렀으면 사람들은 그냥 반항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 4명 중에서도 오연숙이, 광남옥, 김기환, 이경수 그 중에서도 김기환이 같은 경우는 체격이 엄청 좋대요. 건장한 남성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손과 발이 단단히 결박돼 있었어요. 그리고 엎어져 있고 교살 상태에서 시신 위에 엎어뒀단 말이에요. A그룹. 그러니까 김기환이는 혼자서 죽이기가 힘들어요. 덩치가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김기환이는 손발을 일부러 묶은 것 같고요. 반항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해할 때는 동참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가실 거예요. 아니, 허용된 타살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허용을 했을 텐데 왜 반항을 할 것 같아서 손발을 묶었지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실제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휘적거리거든요. 거기서 휘적거리면 그 낮은 그 석고보드 겨우 깔아놓은 거기에서 상당히 심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살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마 손발을 묶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항을 그 제압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김규란이 같은 경우는 손발을 단단히 결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오연숙이, 광남옥이, 이경수가 3명이 붙어서 엎드린 상태에서 사람은 엎드린 상태에서 뒤에서 목을 걸어 당긴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여튼 3명이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으로는 광남옥이 간호사, 그 다음에 오연숙이, 이경수 본인 자살 이런 형태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거기 사용된 거는요. 파란색 이불보를 찢어가지고 꽈서 만드는 끈이에요. 근데 헝겊 잘라가지고 새끼 꼬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 수사하면서 얘기 못 들었죠? 네, 뭐 사실 저는 모든 수단으로 다 이게 교살이 가능하다라고는 건 알고 있는데 새끼를 꼰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새끼를 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냥 하면 끊어지거나 하니까 힘도 더 강도도 유지하고 정교하게 꽈야지 그 실효적으로 자기들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불보 같은 거를 쭉쭉 찢어가지고 그거를 새끼를 꼬면 못 꽈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천을 잘라가지고 그 새끼를 꼬다 보면 그 천에 올이 있죠. 실오라기. 네네. 이게 자꾸 나와가지고 빠지면서 엉겨요. 그러면 꼬임이 안 돼요. 뭉치가 생기니까. 그걸 꼭 구태여 이 찢어진 이거를 새끼를 꼬려면 꼬는 과정에서 뭉치가 실오라기가 생기면 그때그때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못 꼬는 거예요. 이불보나 이 천을 그 새끼 꼬는 거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는 있겠죠. 한 30년 걸려서. 한 번 꼬고 자르고 한 번 꼬고 자르고 한다면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이 막 사용하는데 이걸 꼴 수 있었던 건 이경수가 꼴 수 있었던 거는 옆에서 광남옥이나 이런 사람들이 꼴 때 이 실오라기 부풀하기가 막 꼴 때 이렇게 하면 막 뭉쳐서 나오거든요. 그때 잘라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새끼를 꼬는 걸 많이 못 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럴 텐데 지금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뭐 자기 혼자 이거를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서 당연히 도움 받아야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는 아마 우리 방송 보는 그 새내기 형사들도 이런 거는 저한테 들어두면 좋을 겁니다. 이불천 같은 거 헝겊 잘라가지고 새끼 꼬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 헝겊을 잘라낸 면에서 이게 꼬는 과정에서 실오라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일어나면 실오라기가 뚫뚫뚫 뭉치면 꼬임이 더 이상 그 진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면서 그때그때 제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돌리면 실오라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엉키잖아요. 자르고 또 하고. 그래서 아마 이 경우는 이불보를 잘라서 이 끈을 만드는 건 명백한데 그렇다면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왜 혼자서 불가능해요? 잘라주겠다며 실뭉치를. 잘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혼자서 불가능하고 그러면 오랫동안 몇 명은 살아있었다. 끈을 만들 때. 그리고 그 자른 뭉치는 어딘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현장에 찾았어요. 실오라기 뭉치를 찾았습니다. 결국은 이경수가 끈 꼴 때 오연숙이나 광남옥이 뭐 이런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꼴 때.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실뭉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실뭉치가 발견된 곳은 살해 현장이죠. 네. 그것도 그거로도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이게 그 살해할 때도 이 헝겊을 잘라서 썼고 그렇죠. 이 경수가 의사를 스스로 맬 때도 이걸 사용을 했다라는 한 거죠. 5, 6m 정도 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걸 다 봤을 거고 다 봤죠. 그걸 다 알고 있었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용인되거나 허락된 저 피살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이경수의 이제 그러면 이제 C 그룹의 시신 위치도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바닥은 석고보도 맞아요. 네. 그 석고보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김영자가 알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석고보도 위에 스티로폼 깔았다 보니까 스티로폼 같이 떨어졌죠. 그런데 만약에 이경수를 딴 데서 죽여왔다면 제3자가 들고 와가지고 구태여 천정 있는 그 철골 위에다가 목을 매서 거기다 놓을 수도 없고 다리가 오므러져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철골 구조 그 위쪽에 먼지가 쓸리면서 손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매달은 건 그 분명한 거고요, 본인이. 그럼 이제 제일 이제 의문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릎을 구부리고 있었어요. 네. 매달려 있는데 발만 뻗으면 바닥에 닿을 수 있는데 무릎이 딱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죽는 사람이 발 닿으면 뻘떡 일어나면 되지. 근데 김윤희 프로파일러 우리는 수사해봐서 알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CSI에 갔을 때 청에는 별로 이제 타살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별로 없지만 서해 가면은 변사 사건만 다 묶어서 이렇게 사진첩으로 해놔요.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러면 모든 그 사건을 다 보게 되는데 진짜 의사가 많거든요. 의사가 거의 많아요. 네, 그러면 어떤 형태들도 있냐면 실제로 농 있잖아요. 우리 집에 그 농 집에 있는 농. 되게 낮은 그 손잡이에 거기에 앉아서 걸어서 있는 메고 네,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그냥 그 너무 낮아서 앉으면 엉덩이가 닿은 상태에서도 사망한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경동맥만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네. 구태여 이제 뭐 일반적인 건 그렇죠.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뭐를 쌓고 올라가서 발을 딛고 목을 맨 다음에 자기가 발로 툭 쳐서 허공에 매달려 갖고 자기 몸무게에 의해서 본인이 네. 죽는 게 의사의 전형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문고리 같은 데다가 앉아가지고 본인이 여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벌떡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사망한 경우도 많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는 의식이 있지만 이미 몸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죽는 경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한번 맸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그런 놀이하면 놀이 안 돼요. 하잖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네. 진짜 이거 경고가 아니라 이게 조금만 그 공기가 통하지 않더라도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요. 잘못하면 뇌 손상이 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은 있대요. 나 일어나야지 하는데 몸은 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이미 일정 부분. 근데 이경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그 자살을 하고자 했으니까 천정 철골에다가 끈을 자기가 꽈서 만드는 걸 하고 올가미 만든 상태에서 매달렸고 발을 뻗으면 석고보도를 뚫고 매달렸겠죠. 뚫렸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된 다음에 이제 사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석고보도 안 뚫리게 의식적으로 무릎을 구부린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김영자가 발견할 때는 석고보도하고 그 위에 있던 스티로폼이 같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이유는 그 무릎은 그대로 있는데 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끈이 늘어난 거예요. 이불보를 꽈서 만든 끈이기 때문에 그 끈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늘어나면서 결국은 무릎이 이경수의 무릎이 석고보드를 누르게 되고 누르니까 같이 떨어진 거고 그래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고요. B그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한쪽으로 나란히 이제 B그룹에 박순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순자를 다 쳐다보면서 나란히 누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B그룹이 가장 먼저 이제 사망에 이르렀던 그룹이라고 판정이 되고 이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순서대로 포개지 않고 그 어떻게 보면은 격식을 갖춰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고 A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간도 없게 되면서 포개기도 하고 좀 힘들죠. 사실 4명이 계속.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보냐면요.
A그룹이 먼저 죽은 이유는 뭐냐면 머리를 전부 한쪽으로 두고 있는데 A그룹은 박순자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나마 강목을 걸치고 그 위에 석고보드 위에다가 강목 걸치고 그 위에다가 하판 놓고 스티로폼을 깔았어요. B그룹. 스티로폼을. B그룹. 예, 그 B그룹, 그 박순자가 속해 있는 네네네. B그룹. 그러니까 거기는 비교적 VIP인 거예요. 거기서도 등급이. 예,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박순자가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간 거고요. 네. 그 사람을 따라서 박순자를 쳐다보면서 하나씩 다 사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반항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반항을 전혀 안 하니까 B그룹부터는 이제 김규란이 빼고는 묶어갖고 타살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박순자 옆에는 둘째 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제 아마 이 안목에다가 아까 우리 그 김유희 프로파일러에서는 안목에 걸고 뒤에서 당기니까 일자은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옷을 찢어서 만든 끈이 모자라서 이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부검했거든요. 대전지검에서. 그래서 보니까 왜 박순자 쪽을 먼저 갔다고 보냐면 부패 징후가 가장 커요. 저는 그래서 부패의 징후가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래서 박순자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살해 당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약간의 텀이 있었어요. 처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어떤 자기네들만의 의식과 이 보내는 의식, 박순자를 보내는 의식을 그렇죠. 치르고 나서 4박 5일 중에서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리고 순서도 자기들끼리 정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두 시간 텀으로 이렇게 사망이 먼저 부패 징후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패 정도가 박순자가 가장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박순자가 제일 먼저 간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약간 종합을 해보자면 박순자가 제일 먼저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합의됐겠죠 전부 다. 네, 합의. 나부터 네. 그 옆에 아들 그렇죠. 쪼르륵. 그래서 B그룹 아까 일렬로 되어 있던 B그룹이 가장 먼저 사망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A그룹. A그룹에 속한 광남옥이라든지 오연숙이라든지 김기란이가 이제 B그룹을 정리하고 가장 마지막에 남은 4인이었고요. 네, 4인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약에요 광남옥과 오연숙이를 먼저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경수하고 김기란이 둘만 남았으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들도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광남옥이 오연숙이하고 합세해가지고 이경수가 덩치 좋은 김규란이를 묶은 다음에 그 친구만큼 묶었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엎어놓고 그 상태에서 뒤에서 세 명이 눌러가지고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살해하고 맨 위에 이제 쌓아놓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죽은 거. 저는 이경수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 목을 매서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경수가 가장 그 단체에 이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핵심이었기 때문에. 실세였습니다. 네. 사실적으로는 2인자예요. 그래서 이경수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 혹시 그 안에서 네. 어떤 그 성범죄 같은 성적인 징후 뭐 일단 뭐 어떤 사이비 종교는 뭐 단체가 보는 데서 네. 나눈 관계 네. 뭐 성적 의식을 치르게 되죠. 뭐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틀을 벗어난다, 신들과 그러니까. 접신을 한다라는 맞아요, 의미에서 그 어떤 난교라고 그러죠. 난교. 네, 난교. 뭐 그런 것도 있었나 아니면 성범죄도 그 와중에 있었나 이제 이런 것도 또 판단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성적인 징후를 찾으려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나온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네. 국과수의 황적준 박사. 저는 네. 네, 그다음에 서재관 박사님. 네, 저 이 두 분은 너무나 네, 귀에 익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이건 뭐 서재관 박사님은 이제 그 국가 과수 나중에 과수 원장도 했고. 네. 황적준 뭐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전설이죠. 전설입니다. 전설. 국가수 전설들이 황적준, 서재관 박사. 네. 각각 그때는 둘이 박사셨네요. 각각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아마 서재관 박사 팀에서 이 진행물은 채취 안 했나 봐요. 서재관 박사 팀은. 근데 이제 황적준 그 박사 팀에서는 지렉을 좀 채취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렉 채취한 거에서 일부 어떤 여성의 몸에서 정액이 발견됐어요. 네. 파괴된 정액.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그 야, 보도에서 엄청 난리 났습니다, 났었어요. 이거 네, 난리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교수님처럼 남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난교, 네. 난교 혹은 성폭행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언론에서 뭐 추측보도 무지하게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보면 그러니까 인터넷 난 이거 하는 과정에서 좀 찾아봤어요. 네. 정말 너무하더라고. 워낙 종교들에서 이런 의식들이 되게 많기 때문이었는데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게 그 과학적 증거인 아까 얘기했던 정액이 발견된 것들. 그렇다면 이 정액이 우리가 이때는 그게 세밀하지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파괴된 정액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4박 5일 안에 있었던 정액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플러스 할 수 있는 거는 또 그런 그 성관계가 있으면 여성의 속옷에 묻어요. 네. 정액 같은 게 묻어야 맞습니다. 성관계가 있고 난 이후에 즉시 그 속옷을 입었다면 속옷에 묻습니다. 네. 속옷에서 그 정액 반응 나온 게 없어요. 네. 또 여성의 성기에도 직접적인 접촉이기 때문에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떤 난교나 강간 등의 어떤 범죄 행위는 없었던 것 같고 더더군다나 박순자가 금욕을 추구하잖아요. 네. 금욕주의잖아요. 부부도 각방쓰라고 그랬다며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과거 신자였던 사람이 그때 당시 이 그 오대양에 들어가 있을 때 신혼부부였대요. 서로가 둘이. 근데 신혼부부였는데 서로 각방을 쓰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그 신혼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각방을 썼었다. 굉장히 그 부부 생활 자체도 굉장히 금지. 네, 금지를 시켰다라고. 그러니까 박순자가 거기서 절대적인 사람인데 박순자가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금욕주의를 추구하니까. 신혼 그다음에 그 쫓겨가지고 위로 올라갔을 때 심정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심신이 피폐한 사람들이 과연 성욕이 발동할까? 그런 부분도 좀 참작해야 되고요. 전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도요. 석고판에 스티로폼 받아서 강목으로 지지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선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어렵죠.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걸로 보고요. 그래서 발견된 이 파괴된 일부 정자는 천장에 가기 전에 어떤 그 정상적인 성관계 때 남은 정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부검이라든지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사항이 또 있죠. 이제 이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허용했느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도 같아요. 예. 그렇다면 그들이 죽음을 스스로 허용하고 용인했다면 그 장소를 스스로 갔느냐 여부를 먼저 또 따져봐야 돼요. 네. 그죠? 네. 강제로 간 게 아니고 스스로 갔을 그 증거만 나온다면 하여튼 분명히 스스로 올라갔다면 거기서 자신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허용했을 개연성이 더 높지요. 네. 그래서 그거 따져보려고 봤더니 32명이 이제 천장에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건데 여자 샤워실하고 남자 샤워실이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벽을 쌌으니까 위에 보드 쳤을 거 아니에요. 그 칸막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뜯어가지고 올라간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덮어놓은 자국이. 가로 110, 100, 가로 세로 110, 100 어떤 거는 80, 120 이렇게 구멍 뚫어지는 흔적이 그리고 있고 다시 막은 흔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32명이 그 한꺼번에 이 양쪽에서 이렇게 두 구멍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이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거길 다시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가로 세로 110, 100은 남성들 샤워실에서 올라간 것 같아요. 남자들이 크게 뚫은 것 같고 여성 샤워실은 80에서 120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뚫고 올라가고 다시 막은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샤워실 올라간 그 샤워실 있잖아요. 벽을 지문 감식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발자국, 종문이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문, 손가락, 그다음에 손바닥, 장문 이게 수도 없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짚고 뭐 이거 한 게 다 나왔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다리 같은 경우는 놓고 올라갔지만 이제 안 들키려고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천장 안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올라간 건 명백하다. 자발적으로 올라갔다면 죽음을 용인했을 가능성도 더 높다.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신도들이 천장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렇다면 일단 이 장소는 신도들이 스스로 올라갔고 음. 그렇지만 숨어 있는 것은 별개다. 내가 숨어 있는 것과 죽음을 용인하는 것은 별개일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죽음을 용인한 것일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또 하나 생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지금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그 부분에서 벽이 딱 생기죠. 우리 입장에서도.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죽음의 문턱에서 본능적으로 막 방어하고 몸부림치고 이게 하거든요. 네. 이거를 합리적으로 입증 못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난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실제로 그 어디였죠? 제가 어느 아프리카 쪽이었나? 그 미국인가 어디 그 교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동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인가 어느 섬에 들어가서 그 사이비 종교였었는데 그들 같은 경우는 그 독약을 타가지고 다 몇백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는 이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독약을 타먹는 항상 그 하늘에 올라가는 자기네들끼리 테스트를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얘기하면 뭐 그 시범 훈련 같은 걸 계속 했었대요. 그래서 그날도 그것이 다 훈련인 줄 알고 그 독약을 먹었는데 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용인된 자살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들한테 이러던 속이고 나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2, 3제 연구관 같은 경우도 가장 막혔던 것 같아요. 꽉 막혔던 것 같아요. 합의됐다고 그래도 죽음의 문턱에서는 분명히 본능적으로 방어 행위를 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혹시 약물을 먹여가지고 뭐 어떤 일부 인터넷 뭐 하이드라민 나오더라고요. 네, 인터넷에 많이 와 있어요. 인터넷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건 안 맞습니다. 하이드라민 성분이 발견이 돼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운을 몽롱했을 때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엄청나게 인터넷에 떠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 하이드라민을 먹였다면 전체 부검을 했을 때 약동물 검사에서 다 나왔어야죠. 전체가. 근데 인터넷에 나온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아닌 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네, 그거는 아닙니다. 하이드라민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약물 성분을 의심하게 되고요. 또한 만약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내가 반항을 하거나 어떤 몸에 상처가 있거나 자기가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특히 이건 교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발견이 안 됐죠, 교수님. 그러니까 1차 2, 3제 연구관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한 세 사람이 먼저 죽이고 그다음에 이경수가 이렇게 자살한 겁니다 하고 1차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위에다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받은 수뇌부에서는 아 그래? 그런데 그럼 약물 사용했겠네. 부검하면 약물 나오겠네. 그래야지 가능하지 이게 사람 그렇게 많이 죽을 수 있는 게. 그런데 그 부검 결과가 약물이 없다고 나왔어요. 약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 단위에서는 이거 뭐 잘못됐잖아 그러면 당신이 1차 보고한 내용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면 합리적이지가 않아. 그러면서 다시 수사해봐. 약물도 안 나왔다면 이거 이상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분 2, 3제 연구관님 마음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없이 현장 가서 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에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할 때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패가 아주 더디게 진행된 이유를 제가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람, 통풍. 예, 반대편 통에 가가지고 반대편에서 그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골바람을 타고 내려온 바람이 내 머리를 막 다 휘날릴 정도로 불어오더라. 아주 서늘한 냉장고 역할을 하더라는 걸 내가 현장 나가서 그것도 몇 번 갔어도 항상 발견된 그 앞쪽에서만 봤지 뒤로 가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고 봤다가 그때 그 의문을 풀었거든요. 이 통로 역할을 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 3제 연구관도 현장에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유추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그 유추 내용을 보면요. 네. 이게 이게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직접 뛰어본 사람이라서. 이분도 이제 경찰청에서 난리죠. 약물 반응이 하나도 안 나왔다면 이게 말이 안 돼, 이거는. 사람이 죽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그 말도 안 돼. 반항하고 난리 났고 스티로폼 퐁퐁퐁 무너졌을 텐데 이거는 조심스럽게 누가 올려놓은 걸 가능성도 많아. 죽여서 딴 데서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삼재 연구관이 우리가 앞전에서 설명드린 대로 쭉 설명을 하면 그 이론이 맞잖아요. 네. 생활력 반응이 용품도 다 있고요. 나오고. 네. 그래도 이제 석연치가 않으니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현장에서 뭘 본 거예요, 이분이. 그게 뭐였냐면요. 자, 시체를 전부 내려야 되잖아, 일단은. 네. 시체를 내리기 위해서 천장을 전부 크게 뚫었어요. 여기. 네. 시체 다 내리려니까. 그래, 딱 뻥뻥뻥 뚫어가지고 시체 다 내리고, 이제 이분은 올라가서 있었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막 얼마나 찾았겠어요. 이게 약물도 아니고 그러면 뭐 이게 살피고 있는데 막힌 부분에 있을 때는 땀이 나가지고 온몸이 다 젖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를 이동하기 위해서 뻥뻥뻥 뚫어놓은데 그 인근을 가니까 그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죠. 엄청나게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층 이렇게 보니까 밑에 있는 형사들이 땀에 다 젖어가지고 아래층에서 찬바람이 올라오는 아래층에 있는 형사들도 땀으로 젖어가고 쩔쩔 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에는 그 엄청난 혹서기에 32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밀집해 있었어요. 네. 몸이 붙어가지고 아마 숨도 쉬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니 거의 한증막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 휴지 뭉치를 한 수백 개 발견을 했어요. 몇 개. 그 성분을 나중에 봤더니 전부 땀 닦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 땀을 닦으면서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사박오일이 있었다. 사박오일 그 상황에서 있으면 탈진입니다. 네. 거의 어떤 탈진 상태였던 거예요. 몸이 지치게 되면 마음에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뭔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꺾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일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삼재 연구관이. 그래서 이제 그때 시체 발견한 지 7일, 일주일이 넘은 상태에서도 한번 그러면 천정온도 한번 재보자. 천정온도를 쟀는데 그때는 9월로 넘어갔으니까 더 시원해야지 맞아요. 네. 범행 당시보다. 그때 한낮 온도가 37도가 넘더라는 거예요. 천정 내에. 그러면 그들이 32명이 천정에 모여 있을 때는 거의 40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네. 왜 라면이 5박스가 있었는데 다 남아있고 안 먹었느냐. 주먹밥도 20개가 남아있어요. 안 먹었어요. 네. 사람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맞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8월 그들이 사망한 거는 8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요. 완전 찜통더위에 32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밀착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었고 땀이 나니까 옷은 다 벗었고 그 상태에서 휴지로만 땀 닦아서 버린 게 100개 정도가 뭉치가 있다는 거. 그러면 5일 동안 그 찜통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식욕부진은 지극히 당연하대요. 이건 뭐 그 당시에 그 의사들 소견도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쇠고기 라면이 5박스인데 그냥 그대로에 뜯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주먹밥 20개 정도가 쓰레기 봉지 거기에 그대로 있는데 거의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밥 전달하는 횟수 뭐 이거 계산해 보니까 11끼니가 올라갔는데 그 중에 3끼밖에 안 먹었더라는 거죠. 남은 거 계산하니까. 네, 남은 거 그럼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먹었다면 사람 몸에 남아있지 그렇죠. 않죠. 위 네. 내용물을 확인해 봤더니 그렇죠. 부검할 때 위 내용물 확인하죠. 안 근데 나갔대 아무것도. 거의 나오지 않은 거죠. 안 먹은 겁니다. 안에서 거의 물 외에는 거의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론은요. 4박 5일 동안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고 더위에 완전히 이거 지쳐서 탈진 상태. 거기에다가 종교에 지나치게 빠져버리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판단한 능력도 상실. 이게 살아남은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죠. 전 신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 오대양의 그 신라 같은 거 이제 보도가 다 나가고 자기들이 얼마나 속았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벗었대요. 그런데도 네, 다 아는데도 아마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신자인 것들이 밝혀지고 가족들이 자기한테 비난을 쏟아부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되게 천대시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갈 데가 없어지니까 다시 갔다? 다시 그 오대양 전 사람들 있죠. 전 신자들이 같이 모여서 다시 집단 생활을 하게 됐대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교훈이 되기도 하고 경계할 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선 사람은 받아주는 겁니다. 네, 근데 자기네들이 그 신자였기 때문에 또 그 과거에 그 사람들하고 오대양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받아준 사람들이 없었고 거기에 너무 심취했었기 때문에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같이 공동 생활했던 사람들끼리 다시 뭉쳐서 또 생활을 하게 됐다고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향하고 돌아선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주는 거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뭐 4박 5일 동안 찜통 속에서 식욕부진, 탈진 상태, 그다음에 종교는 종교대로 취해 있어가지고 판단 능력은 지극히 저하되고 거기다가 위기 상황에서 올라갔잖아요. 네. 그 32명은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 이른바 성고래요. 네. 그래 바꿔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는 사채 끌어당기고 빚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그 막판 극단적인 상황에서 피신한 게 그 32명 아니에요, 천정으로. 그러니까 결속력은 엄청나게 높죠, 자기들끼리. 예, 그런 일종의 집단 가사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일종의 집단 가사 상태.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뭐 김윤희 네. 프로파일러 지금 이삼재 연구관님이 그 얘기한 이 내용이 이해 가지 않나요? 저는 너무나 이해 가는 그렇죠. 게 이건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의 판단으로 이 상황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종교에 심취해 있고 특히 사회로부터 이탈된 이 사이비 종교 안에서 어떤 집단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거기에 세뇌를 당했던 사람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그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뭐 사채 끌어당기고 빚이란 빚은 가족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나 박순자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먼저 죽음에 가면서 나는 하늘로 간다. 그렇죠. 너희들도 따라와라.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을 가서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가 5대양을 주관한다고 그래서 5대양이라고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죽음의 그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가 설명드린 게 합리적으로 와 닿을지 여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판단이죠. 네네. 각각 개인의 판단인데 이삼재 연구관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판단은 좀 유보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천정에 숨을 정도로 위기감을 느꼈느냐? 어느 정도 무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정에 숨을 정도 위기감을 느꼈느냐? 이건 뭐 매일같이 채권자하고 경찰을 기자가 수시로 공장 찾아왔대요. 네. 응? 그리고 이 채권자들이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럼 이자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3부 이자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그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사채만 빌렸어서 근데 이 초기에는 잘 줬다고 그러던데 돈을. 네, 그래서 오대양이 그렇게 왜 이렇게 돈을 잘 빌려줬냐고 하니까 이자를 그렇게 꼬박꼬박 칼같이 갚았대요. 줬다고 그래요. 네, 채권자들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그 이자만 준 돈이 거의 70억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짓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나중에 기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채권자들이 내 돈 못 받겠는데 하면서 계속 채권자들 올라오고요. 경찰들은 계속 뭐. 경찰대로 오고요. 또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이렇게 여기에 오고 그런 상황을 천정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천정이 뭐 다 들리잖아요. 여기 있으면 우리 떠드는 소리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어린 이제 막장 갔다. 끝까지 왔구나. 이제 이런 그런 위기감 충분히 느꼈다고 볼 수 있고요. 도저히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 왔던 그 형사들 보면 8월 28일 날 충남 도경에서 형사대가 거기 와가지고 그 역시 조금씩 빌린 사람들이지만 돈 빌려서 그 바쳤잖아요. 네. 그 여자들 부녀사 뭐 포함해가지고 뭐 애들까지 한 18명 뭐 합치면 한 49명, 50명 가까이 이렇게 또 형사들 데려갔어요. 어찌됐건 돈 빌리고 안 갚는다고 사기죄로 고소된 사람들. 그러니까요. 잡아가는 거 다 들었어요, 위에서. 근데다가 아이들도 학생들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 데려다가 네. 인계하는 거죠. 네, 인계. 그런데 분명한 거는 잡혀간 사람들은 그 사기죄로 고소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금밖에 빚을 많이 안 졌기 때문에 천정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천장에 올라간 지들은 돈 엄청 빌린 사람들인데 조금 빌린 그 사람들이 체포돼서 가는 거를 천장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기감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뭐 한 5, 6천 빚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층에서 잡혀간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 수십억 뭐 수억 원이죠. 근데 그렇죠. 지금 수억이라고 해도 큰 돈인데 아유, 그때는 87년도면 엄청 크죠. 그때 당시는 이제 혼자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든 원래 그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가족, 친지,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싹 다 망하게 하잖아요. 가족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장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는 거는 박순자 따라서 천국 가는 거죠. 네. 근데 참 알았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박순자 저 사입이라는 거 알았을지도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되돌리기에는 그분들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사이비 종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사회적 연결고리를 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한테 빛을 지게 만들면서 그들과 등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자기 안에서 소속돼서 그렇죠. 거기서밖에 생활할 수 없게 일단 맞아요. 만들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왜 거기 있었냐고 했더니까 그래도 내가 사채를 꽂잖아요. 그러면 이 오대양 안에 있으면 이자는 꼬박꼬박 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막혀버린 거죠. 네, 그럼 나는 오대양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나와버리면 그냥 사채만 다 껴안고 그렇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탈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빚 많이 진 사람들은 선택받아갖고 천장 올라간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스스로 용인 허락을 했다는 그 근거는 우리가 조금 유추할 수는 있어요. 어떤 유추가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입니다. 네. 그 32명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살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아주 쉬워요. 소리를 지르면 돼요.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발로 쿵쿵 굴르면 그냥 떨어져요. 석고부두잖아요. 그냥 몸만 또르르 굴려갖고 석고부두 쪽으로 가면 밑으로 붕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명이 어느 누구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몸만 좀 굴려가지고 석고부두 쪽으로 가서 약한 쪽으로 가서 딱 굴르기만 하면 푹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밑으로. 그런데 그런 행위를 무지하게 그 쉬운 행위잖아요. 어떤 네. 면에서. 살고 싶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전부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그 이제 이삼재 연구관이 현장 또 갑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은 수도 없이 가요.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추측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그 네. 언론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많이 수사관들이 가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하는 게 현장에서 본 거가 가장 정확하고 그렇습니다. 현장을 근거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지들 마음대로 소설을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기사 보고 언론 프로그램 나가서 얘기를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걸리는 것들이 이게 현장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는 안 하잖아요. 거기 써놓은 거 얘기 안 하잖아. 이건 안 맞다고 그러잖아 내가. 그게 사실 항상 저희 현장에서 떴던 사람들의 그 사실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김민우 프로파일러도 어떤 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 있으면 그거 아예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 하더만. 그게 맞아요. 나도 그래요. 뭐 이 작가들이 열심히 그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해갖고 막 그렇게 뭐 참고하라고 적어주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면 방송할 때 나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내 상식의 선에서 내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 또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느꼈다. 그 안에서 반항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지속된 거예요. 네. 그리고 언론은 방대한 양의 막 뭐라 그럴까 보도가 의혹 제기가 막 그렇죠.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삼재 연구관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하나라도 더 찾아야 되겠다. 또 현장 갔어요. 현장에 가서 이거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찾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찾아요.
어떤 추정적인 단서, 지금까지는 추정적이잖아요. 뭐 아마 심신이 피폐해가지고 반항할 생각도 못했고 네. 스스로 올라갔으니까 죽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뭐 우리가 앞에 얘기한 내용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추정적인 단서예요. 생활 반응은 거기서 생활했다는 건 명백하지만. 네. 하지만 죽음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였다, 허용했다라는 네. 부분은 아직까지 추정 추정적이죠. 단계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납득 가능한 정확한 증거가 혹시 없을까. 그러니까 참 이거 달인이에요, 달인. 아, 이분은 이 범죄 현장 관련해서는 박박 박사를 줘도 돼요.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 진짜 그 계속- 의지. 네, 의지, 노력. 예, 땀. 정말 존경하는 열정. 선배님인데요. 갔어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현장 다 치운 상태에서 또 간 겁니다. 현장 치운 상태에 가도 가끔씩 건지는 게 있기는 해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눈에 불 켜고 형사들 동원해서 찾으려니까 찾을 수 없던 게 벽 그 틈 사이에 칼이 있는 거야. 나 그런 경우도 찾아본 적도 있어요. 현장 찾아가가지고. 면도칼로 가해를 했는데 면도칼 못 찾았어요, 우리가. 형사 뭐 전의경 다 동원해갖고 현장을 이잡듯이 뒤졌는데도 그 면도칼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난감했었는데 뭐 그래도 하여튼 뭐 정황 증거 각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구속 기소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을 한 번 더 가고 싶더라고요. 또 갔어요. 그 건물과 건물을 짓고 나면 틈이 이렇게 생기는 사이에서 살인 사건이 났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갔어요. 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보도블록하고 보도블록 그 틈 사이에 콘크리트가 약간 떨어진 부위에 이렇게 뭐가 꽂혀 있는데 보니까 면도칼이에요.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범행이 사용한 거 맞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그 너무 그때 정말 여기 표정에서 다 예. 드러나죠. 죄송합니다. 아니 전혀 예. 그 희열이 막 느껴져요. 그때 생각이 지금 막 나가지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이 경우도 이삼재현 구관님 또 갔어요. 현장 다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제는 바닥에 스티로폼 같은 거 전부 쌓아놨어요. 이제 다 끄집어 내려갖고. 그쵸, 네. 그런데 그 스티로폼 사이에서 작은 조각이 뭐가 하나 있는 거 발견됐어요. 종이. 그거 꺼내봤어요. 그 글씨가 써 있어요. 근데 조각입니다. 아주 작은 글씨. 네, 조각. 그거를 다 털었어요, 이제. 그 스티로폼 다 그 틈 사이에서 67조각이 나왔어요. 그 67조각을 가지고 와서 맞췄습니다. 하나의 사각형 형태의 메모지가 나왔어요. 그 메모지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와, 저는 잠깐 상상만 해도 67조각을 다 찾았어요, 혼자서. 그걸 앉아서 네, 다 맞춘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A4 용지처럼 사각 조각의 메모지가 한 장 딱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정확하게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장님, 이제 갔습니다. 아마 누군가 사람들이 왔었던 거겠죠. 김영자 얘기 같아요. 김영자 같아요. 혹시 10명이나 왔어요. 용준이 행패. 화진이 머리 다쳐 병원 갔음. 저는 왼팔 못 쓰고 있음. 저애를 이제 그렇게 썼어요. 저의 생각인데요. 사장님께서 모두를 생각하시면 모두 굶어를 이제 니을자를 뺐어요. 굶어 죽기보다 마지막까지 나타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엔 나타나는 것이 근데 마지막까지라고 써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 굶어 죽기보다 마지막까지 나타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장님 한 번 나타나면 수습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메모지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 주먹밥 올려주던 김영자가 아마 위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한테 네가 혼자 나타나면 이게 다 해결되는데 다 굶어 죽을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뭐 용준이 행패 그랬던 게 용준이는 그 박순자 그 동생 박용주예요. 박용주 이름을 이제 오기로 용준이 행패 그랬던 것 같고요. 예, 왜 그러냐면 그 8월 29일 날 02시경에 그 박용주가 와가지고 그 김영자한테 니네는 저 누나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냐 박순자 왜 하는 가르쳐 주냐면서 그냥 막 그 행패를 부렸나 봐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리니까 아마 정화진이라는 여성분 아마 저 주먹밥 싸진 분이겠죠. 네. 그분한테 기타를 휘둘러 갖고 그분이 이제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진이 병원 갔습니다. 정화진이.
이 김영자 씨뿐만 아니라 그 주먹밥을 같이 쌌던 만들던, 신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이름이 화진이었던 걸로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이 김영자 씨가 이제 거기다 위에다가 메모지 올린 건데 그걸 다 아마 찢어서 버렸을 텐데 그거를 이삼재 연구관님이 발견을 하신 거죠. 현장에 가서. 예, 그 메모지는 나중에 밝혀진 건데 남편 이기정이라는 사람이 그 소파에 잤대요. 아래층 소파에서 새벽 하룻밤 새고 자기 마누라 찾으러 와서 밑에 자고 위에는 다 죽어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아침 8시에 나가자마자 이 메모지를 그 김영자가 써가지고 이경수 불렀어요. 이경수를 불러서 메모지를 전달을 했고 그 필적 감정하니까 김영자 글씨가 맞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 메모지를 천장에 이경수한테 사장님만 전해주라. 나오시면 끝납니다는 거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불러준 그 내용을 전달을 이경수를 통해서 주는데 이경수가 한 번만 똥똥 두들기면 금방 와가지고 그 주먹밥이고 뭐 받아갔다는데 그날따라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들기니까 이경수가 화를 냈대요. 왜 자꾸 부르냐고. 그런데 그때 이경수가 숨이 차는지 씩씩거리고 있었다는 거야. 헐떡헐떡 하면서. 그 안에서 왜 자꾸 부르냐고. 그 안에서 조용히 있던 사람들끼리 헐떡거릴 이유도 없고 이경수가 헐떡거릴 이유가 없죠. 그게 그리고 아마 조용히 불러서 한 번이면 바로 들키고 왔던 사람이 그날따라 계속 소식이 없으니까 메모지 전달하려고 김영자가 아이 이거 여기 두들긴 거예요. 저 와봐요. 그런데 계속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들겼겠죠. 그러니까 이경수가 딱 나타났는데 아이 이렇게 틈으로 내보면서 아 왜 자꾸 부르냐고. 그런데 이미 얼굴이 뻘겋고 숨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진짜 이게 엄청 얼마만큼 조용히 이루어졌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8시까지 남편 이기정이 자고 있었는데 그걸 인기척도 못 들었다는 것과 아마 나가자 아마 새벽부터 죽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김영자 씨가 그걸 전달할 때도 이미 김영자 씨도 그렇다면 알고 있어야 될 텐데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경수가 숨이 헐떡헐떡하면서 왜 자꾸 부르냐고 할 때 그때 죽이고 있는 시간대로 발생 시간을 보면 네. 8월 29일 날 새벽부터 발견 직전인 11시 사이에 살해한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메모지 한 장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삼재 연구관이 뒤늦게 가서 이게 메모지 발견하는 바람에 이게 된 거고요. 메모지 뒷면에 또 답장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답장했냐면 4시간 전부터 5명 정도 갔다. 이게 박순자 신복 김명순이가 작성한 거예요. 김명순이라는 여자가. 그렇다면 그래서 8월 29일 날 새벽부터 발견 직전 11시까지 살해 행위가 있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걸 얘기하는데 이삼재 연구관이 발견한 게 단순한 메모지가 아니라 그럼요. 이 사망 추정 시간. 상황들을 다 얘기하고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망 시간의 텀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들이 분명히 죽음을 다 안에서 보고 있었던 건데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이거를 말리지 반항을 하거나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김명순이가 작성한 그 또 메모지도 한번 읽어줄까요? 네. 반대다. 뭐가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반대다. 완전 도전이다. 넘기면 개발비 불게 하는 거다. 나를 팔았기 때문이다. 절대로 입 닫아라. 이미 의식 없으시다. 네. 이 박순자 얘기 같아요. 네. 4시간 전부터 5명 정도 갔다. 오늘 중으로 거의 갈 것 같다. 너만 이 깨물어라. 처음 계획하고 온 거다. 성령 인도를 너만 버텨라. 성령 인도로 너만 버텨라. 이렇게 이 김명순이가 답장을 썼다가 이거를 아래층에 김영자한테 안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67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스티로폼 틈 사이에 넣어놓은 거를 이삼재 연구관이 찾은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김영자 씨가 이 메모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달 시간이라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 진짜 노력에 의해서 발견돼서 단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찾는 바람에
사장님만 나오면 다 됩니다 하고 얘기 올렸던 거. 그다음에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두들기니까 이경수가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내려올 때 이미 살해 행위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 쪽지를 받은 김명순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의식 없으시다 하는 건 박순자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4시간 전에 5명 이미 갔다는 얘기 적어놨고 오늘 중으로 거의 다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등등을 봐서는 쭉 이제 일련의 흐름이 좀 윤곽이 잡히죠. 그렇게 이제 그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네. 예. 여기서 넘기면 개발비 불개하는 거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요. 넘기면 개발비 불개하는 거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냥 해석이 네, 없으니까 네. 뭐 유추되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네. 그렇게 넘기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편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거기에 자발적으로 올라갔다. 네. 그죠? 네. 제3자 개입 없었다. 일단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렇죠. 제3자의 개입은 없었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죽었다. 네. 이 세 가지는 명확한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올라갔다. 그들이 그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제3자의 개입은 없었다. 그다음에 그들은 그 안에서 죽었다. 요거는 명확하게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87년도 9월 12일 날 충남도경에서 발표합니다. 네. 그 발표 내용이 어떻게 되죠? 공장장 이경수가 사장 박순자의 명령에 의해 박순자를 포함한 31명을 네. 목졸라 죽인 다음 자신을 스스로 목을 베어서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낸 거죠. 네. 그러니까 자의에 의한 집단 자타살의 원인은 주식회사 5대 양의 채무 이행 불가능 때문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공식적인 발표는 어떤 종교적 색채를 넣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자타살 사건의 예, 정리로.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 자신들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자살에 이르게 된 거다라고 한 거지. 여기서 사실 공식 발표에는 어떤 한 뭐 종교적인 입장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뭐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뭐 기회가 또 있다면 나중에 뭐 이런 그 종교와 연관된 얽히설키 뭐 이거 관련돼 있는 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거기까지 이제 그 확장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이삼재 연구관의 노력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저도 사실 이거 수사하는 사람의 안에 있었고 경찰 안에 있었지만 이렇게 오대양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된 건 처음이었고요. 처음이실 겁니다. 예. 네, 이삼재 연구관님이 이런 어떤 퍼즐을 맞춤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쨌든 진실에 가까이 갔다라는 것도 저는 오늘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갖은 의혹과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이 상해 관련돼서 또 뭐 저 사체 관련돼서 쫓기던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들 네, 중에 네. 그들 중에 6명이 91년 7월 달에 네. 경찰이 자수합니다. 네. 이들이 자수해 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반성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성의 시간에 자신 스스로 규율 어긴 거 얘기하면 집단으로 구타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그 오대양 총무하던 노순호라는 사람, 기숙사 가정부하던 황숙자 씨, 네. 육아원에서 보모하던 조재선, 이 사람이 이 그 32명이 전장에서 죽기 이전에 이미 돈도 횡령하고 계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오대양 직원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이 32명의 그 자타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들이라든지 그 수사진들은 이 총무 노순호가 이것을 그렇죠. 뭔가 비밀을 갖고 있고 노순호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비밀을 갖고 있고 숨어서 어딘가 지금 이 밝혀진 채무 그 돈이 다 밝혀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이 돈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총무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가져갔을 확률도 있다라고 수사진들은 그렇게 했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저 6명이 자수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인근에서 그 공장 인근에서 전부 시체를 찾았죠. 내구를. 네. 찾았고요. 뭐 3명 이름은 나왔는데 내구 한 사람 그 시신은 뭔 누군지 그 나온 바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6명은 각각 상해치사,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4년에서 각각 뭐 7년 정도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의 종교 단체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6명이 왜 그 자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했느냐 막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때 언론 보도도 또 이제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래 그 부분이 이제 뭐 왜냐하면 이 자수를 하게 설득한 배경에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파 뭐 신도였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했던 형사가 그 사람들도 구원파 신도였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한참 이제 보도에 나가면서 이 자수에도 의혹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일단은 공식 발표로는 그 의혹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박순자가 그 구원파 신도였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건 혹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구원파하고 이제 이런 그 어떤 고리를 찾으려는 그 노력들이 꽤 많았죠. 네. 뭐 거기다가 뭐 본인들이 어렵게 숨어 있으면서 주고받은 내용 중에 뭐 사무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는 메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무에서 이제 뭐 혹자는 어떤 그 추정을 하냐면 사무 트레이딩 개발실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네. 사무 트레이딩 개발실이 뭐냐면 그 유병헌 저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서 아마 이제 자금 모집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 부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무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혹시 그런 걸 지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구원파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왔지만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유병헌 씨도 결국은 수사를 받아서 횡령인가 뭐 혐의로 4년 실형을 네. 받게 되죠. 징역 4년을 받게 됩니다. 이 건하고 연관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여튼 그거하고 가지쳐서 알려지는 바람에 네. 자체 수사가 돼가지고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뭐 이거는 저희 공식 입장은 아니고 찾아보다 보면 아시게 될 텐데 이 박순자와 나중에 그 주식회사 그 미양코리아가 또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미양코리아하고 사무 트레이닝이 연결돼 있고 또 사무 트레이닝과 오대양에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돈이 오간 흔적이 있고 또 실제로 그 오대양의 채권자가 또 사무 트레이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막 돈이 송금되어 있고 가다 보니까 이 또 사무 트레이닝이 주식회사 세모랑 또 연결이 있다 보니까 이 의혹들이 어쨌든 오대양과 구원파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오대양의 돈이 사실은 구원파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의혹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교인을 통해서 사채를 끌어서 사무 트레이딩 개발실에서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91년도에 검찰 수사 결과는 그랬어요. 네. 뭐 그런데 뭐 그 부분까지는 확장하고 싶지 않고요. 네, 우리 오늘은 네. 오대양 사건의 어떤 진행 과정부터 쭉 했는데 이 사건이 나고 나서 98년도에 영화 퇴마록 보셨어요? 네, 저는 제가 테마록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영화로 봤었습니다. 거기 그 퇴마록 보면은요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했는데 그 아지트에서 아무것도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 특공대 하면은 모자 위에 보안경 있잖아요. 보안경이로 뭐가 똑 떨어지죠. 그 빗방울이잖아. 그래갖고 천장 수색하는 거 나와요. 네. 예, 그거 아마 이 사건 그 오대양 모티브 같아요. 그 테마록 찾잖아요, 거기. 네, 테마록 자체가 어쨌든 그 사이비 종교라든지 밀교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접목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뭐 하성란 씨가 쓴 소설 A라는 것도 아마 오대양 모티브로 한 것 같고요. 뭐 이 사건이 나니까 구원파가 배우다 막 이렇게 주장한 분이 있었어요. 탕명환 씨죠. 네. 네, 탕명환 씨 사이비 종교 전문가예요. 이분 현대 종교라는 책 꼬박꼬박 냈었죠. 네. 근데 이분 피살당했어요. 네. 사이비 종교 전문가인데 대성교회 신자한테 피살됐죠. 네, 근데 이게 이 평강제일교회. 네, 탕명환 씨를 좀 어떻게 모티브로 해서 나왔던 영화가 사하바? 요즘 사바 맞아요. 사바가 그 이정재가 박 목사로 네. 나온 거 그거. 그 보다 보시면은 이정재 캐릭터가 이 탕명환 씨에서 그렇습니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여튼 뭐 구원파가 배우라고 그래갖고 탕명환 씨 돌아가셨지만 정동섭 씨 뭐 이런 분들 그 구원파로부터 명예훼손죄로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이 건물은요
그 용인 건물은 소유권 이전됐다고 그러네요. 식당 다 철거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 그 오대양 사건에 예, 예, 있었던 건물은 지금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음. 오대양 사건은 워낙 저도 어렸을 때 이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지만 종교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 몇 개 미스테리 중에 하나다. 뭐 우리나라 큰 희대의 미스테리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해서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스테리 하지만 수사하는 그 오늘 저희가 네. 설명드린 내용을 들어보면 배우라든지 뭐 기타 등등은 빼더라도 그동안 무슨 뭐 어디서 죽여서 옮겨왔느니 뭐 했느냐 하는 시체를 얘기는 이동했다라는. 못할 겁니다. 네. 이거 아마 방송 뭐 총망라해서 이 오대양의 그 어떤 사건 진행 과정, 수사 과정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온. 디테일하게 한 데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네. 예, 이거는 제가 이런 자료도 가지고 있고 이삼재 연구관님한테 들은 얘기도 많고 해서 이걸 전부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제가 손으로 한 18페이지 정도를 이걸 정리를 네.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배우 뭐 그다음에 정치인들과의 뭐 어떤 연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제 수사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한정져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오대양 사건이 몰고 온 파장은요, 아마 2차, 3차가 굉장히 계속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나중에 6명이 자수를 하게 되면서 또 다시 2차가 불거지게 되고 91년도에 또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검찰이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돼서 뭐 구원파와의 관련 뭐 주식회사 세모와의 관련성이 밝혀되면서 또 다시 한번 회자가 됐었고요. 또 다시 회자가 됐던 사건은 사실 뭐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월호 사건이 나고 구원파 사건이 얘기가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여러 번 오대양 사건들은 계속 수면 위로 불거지게 됩니다. 오늘 다룬 거는요. 네. 일단은 긋겠습니다. 수사. 오대양 내에서 오대양 32명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정말 우리는 뭐 종교를 다루는 방송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구나.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현장 자체를 보는 시각 자체도 현재 의혹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제기가 됐었구나. 하지만 현장을 봤던 수사관들의 입장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정리된 것들을 지금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네.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수사관의 입장에서 현장을 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안에서 허용된 자타살일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좀 긴 시간 수고했어요. 이거 다 들어주라고 사실 즐겁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즐거운 사건은 없지만. 한번 다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왜 박순자라는 인물, 오대양이라는 인물 속에서 거기서 사이비 종교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계속 지금도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될 문제이고 생각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라고 하시죠. 네. 그렇게 해봤습니다. 예.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